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자, 저희가 이제 토지를 쓰신 우리 박경희 선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토지 5부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토지 일부 간단한 줄거리 조금 소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일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여성 3대 윤씨 부인, 별당아씨, 최서희 이 책이 나와 있어요. 토지 인물 열전이라고 네. 이 책에 바탕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여성 3대를 사실 딱 파악하면 또 토지에 정말 큰 뼈대를 다 파간 거니까. 네. 윤씨 부인, 별당아씨, 서희. 최서희, 예. 윤씨 부인이 이제 최서희의 할머니죠. 할머니가 되시는 거고. 그렇죠. 최참판댁은 본래 부자가 아니라 최참판의 어머니, 최참판이라는 이제 벼슬을 한 이제 자기를 받은 사람의 어머니 때 불을 일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최참판의 그리고 며느리 때 불을 일궜고 또 이제 흔히 말하는 한번 그 바로 직계가 아니라 이제 격세 유전식으로 최참판의 정손 며느리 지금 윤씨 부인. 윤씨 부인이 최참판의 정손자 며느리가 되거든요. 그 세 명이 이제 불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참판 댁에 불을 이룬 거는 여성인 거죠. 여성이죠. 근데 이제 이 부가 과연 정당한 부였느냐? 네. 전설이라 해가지고 이 책에 나와요, 일부에. 이 최참판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전설이 있느냐? 이 할머니가 지독하게 하인들을 괴롭혔다 이거죠. 그래야지 불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독했냐면 장을 담그는데 구더기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그럼 구더기를 쪽 빨아먹는 거죠. 뭐 장벌레인데 어때? 하면서 버린다는 거죠. 장이 아깝다는 거죠. 그 벌레 묻은 것도 아깝고 그만큼 지독했고 뭐 아침에 막 새벽 이제 뭡니까 거의 아직 날도 안 밝았는데 하인들 깨워가지고 아니면 뭐 밤에 하인들 깨워가지고 자 겨울에 가서 개천에 가서 물고기 빨리 잡아와 해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빨리 장에 가서 팔아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착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겨울철에 하인들 방도 냉골로 만드는 거죠. 밤마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불을 뗐나 안 뗐나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그런 전설들이 많았고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구렁이가 돼가지고 여종들이 이제 밥을 하러 살을 뜨러 오잖아요. 곳간에. 그러면 구렁이가 말을 한다는 거죠. 경상도 사투리로 쪼깬석 조금씩 살 마음대로 풀지 말고 쪼깬석 뭐 그런 식으로까지 말을 할 만큼 지독했다. 근데 이제 가장 안 좋은 전설 중에 하나는 이거였죠. 아주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바로 최참판 댁은 완전히 그때 이제 땅을 합병하는 찬스가 온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금쪽 같은 땅 문서를 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당장 굶어 죽으니까. 그때 불을 읽었는데 땅 문서를 팔 게 없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과부댁이 찾아왔는데 동양 좀 달라고 지금 먹을 게 없다. 내 자식들 다 죽는다. 근데 매몰차게 내쫓아냈죠. 그러니까 그 과부댁이 저주를 퍼부은 거죠. 그래, 나는 내 자식 데리고 죽지만 굶어 죽겠지만 너희들은 그 곡간에 곡식이 썩어 나자빠져도 그 곡식을 먹을 자손이 안 태어날 거다. 라는 식으로 저주를 그 저주대로 된 거죠. 그죠? 계속 자손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최참판 댁인데. 자, 어떻게 그렇게 최참판 댁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결국 이거죠. 이 최참판 댁이 그 불을 일구기 위해서 정말 인심을 많이 잃었을 것이고. 네. 물론 뭐 지금 이제 윤씨 부인 아주 뭐 잘하는 사람이지만 어떻든 그 부가 축적된 근원적인 본래 우리가 뭐 자본의 본원적 축적할 땐 반드시 폭력이 따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설명하면서 근데 이게 결국 이 집안이 그렇게 부를 이루고 있는데 결국 이제 당시 조선 왕실이 500년을 지키고 있다가 외세가 들어오는 거 가서 몰락하는 거 비슷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있다가 당주라고 하죠. 그 집안의 이제 가장, 당주라고 하죠. 그 집안의 주인. 그게 이제 최치수라고 윤씨 부인의 아들이죠. 근데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죠. 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하인들과 그 김평산이라는 양반, 그 칠성이 이런 사람들이 수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교살, 그 삼건으로 목을 졸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최치수가 죽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최치수가 죽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됐던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마을을 쫓겨나게 되고 그 와중에 결국 할머니 윤씨 부인이 콜레라로 이제 숨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린 서희가 남았는데 문제는 최치수 서희의 아버지의 뭐라고 할까 진외종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진외종이 뭐냐면 최치수 아버지의 외갓집 있잖아요. 그 외갓집에 이제 친척 형님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진외종이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먼 사촌 먼 하여튼 친척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치수의 할머니가 그 조중구라는 사람의
왕곰 할머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세가 들어온 것도 똑같은 거죠. 서울에 있던 조중구가 이 집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그래도 유일한 친척 아니냐 해가지고 윤씨 부인이 죽은 탐을 타서 이제 서희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린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결국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마침 1907년인가요? 그때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들어온 그 동네 목수 윤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이제 의병 운동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최참판댁을 습격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중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조중구는 숨어가지고 찾지는 못하고 결국 사람들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산으로 가게 됐는데 의병이 결국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다시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서희를 필두로 해서 간도로 가게 되는 거죠. 간도로 가는 거죠. 그 일부에서 이제 간도로 가는 걸로 끝나는데 이 간도로 갈 때 참 이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평살이라는 공간에서 대대로 아주 뭐 거기서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누려오던 유서 깊은 최참판댁이 결국은 몰락해 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결국 우리가 따져보면 결국 신분 사회가 해체되는 과정. 그죠? 신분이 해체되고 또 이제 지금까지 대지주에서 이제 상업으로 농업의 상업으로 이제 부의 생산 구조가 바뀌는 시점. 이런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나름 조선이 하나였던 나라가 있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 되는 과정. 이거 다 같이 연동되는 거죠. 지방과 나라가 같이 연동되는 거죠. 그래서 최치수가 죽었다는 건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20세기 한국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아비 잃은 이야기거든요. 아버지를 잃은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가 뭐냐면 나라거든요. 국가거든요. 권력이고 주권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바로 토지의 주 테마도 최치수의 죽음과 윤씨 부인의 죽음. 이게 결국 집안의 어른이 죽으면서 이 어린애 혼자 이 뭡니까 삭풍이 몰아치는 광야에 탁 이 세상에 내던져진 거예요. 이 어린애가 어떤 식으로 그래도 이 자존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내가 낸데 이 자존감을 가지고 굴하지 않고 내가 이 반드시 내 집안을 찾으리라 내 나라를 찾으리라고 같이 연동돼 가는 거죠. 이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이 뭐 드라마로는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소재지 않습니까? 집안의 몰락과 복수와 네네. 다시 복귀 이러니까 이게 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속성 요소도 아주 짙은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뭐 계속 제작되고 있습니다만 제일 초대 이제 어른 서희가 한혜숙 씨 탤런트 한혜숙 씨가 언제 쪽이에요, 그거는? 79년인가 70년대 나왔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가 제일 먼저 영화로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윤씨 부인의 김지미 씨가 나왔고 70년 초반에 영화가 나왔고요. 드라마로는 이제 그게 한혜숙 씨가 초대 서희를 했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토지는 1987년에 방송에서 89년까지 갔던 KBS. 그 토지가 가장 유명하죠. 최수지 씨. 최수지.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서늘한 미인 그 자체였던 최수지. 그분이 서희 역할을 했고 바로 그 어린 서희 역할. 가장 어린 서희를 누가 했냐면 누가 했겠습니까? 5살 서희 제일 처음 나온. 안현홍? 아니요. 그건 조금 더 이제 큰 서희고 이재은. 노란머리의 이재은. 이재은 씨였어요? 네, 이재은. 네. 정말 어린 서희잖아요. 5살 때. 네네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반드시 찾고 말 거야 하는 서희가 바로 안현용 씨죠. 안현홍 씨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건 이제 최수지 씨고. 네, 최수지. 네. 네네. 그리고 그때 이제 유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민혜, 박원숙 씨. 이민혜라고 아주 그 잡초와 같은 생명력을 자랑하는 자연 그 자체의 여성. 박원숙이고 가장 이제 여기서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 그 이용 역할에 이제 임동진 씨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뭐 윤씨 부인은 반효정 씨 선생이 나왔죠. 반효정 선생. 점 큰 거 있는 분 있어요. 요즘 드라마도 하잖아요. 현재는 아름다운가 뭐 거기서도 할머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87년이 지금 몇 년입니까? 35년 전에도 할머니, 지금도 할머니.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토지가 SBS에서 제작이 됐는데 그 서희는 이제 김현주 씨가 나오고 김현주 씨. 네, 길상이는 이제 유준상 씨가 나왔는데 저도 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만큼 이 토지는 계속해서 한번 해볼 만한 드라마고 제가 정확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5부까지 이걸 다 다루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87년 토지도 거의 3년 가까이
부가 넘게 했는데도 그게 다는 못 따랐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그때 아직 작가가 이게 마무리도 안 됐습니다. 많은 그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참 도전해보고 싶은 네. 콘텐츠긴 할 텐데 네. 함부로 덤비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게 워낙 스케일이 네. 워낙 크지 않습니까? 이게 네. 크고 그리고 또 당시를 재현을 해야 되는데 뭐 요즘 치면 저번에 한번 우리 했던 그 있지 않습니까? 빠찡코 예. 이상이 그죠? 그보다 더 이제 커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걸 과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를 잘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박경리 작가는 이게 너무 이제 멜로성으로 좀 너무 가는 거 아니냐. 아, 그래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또 지점들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달되는 것들은 반드시 있으니까. 네. 네. 그럼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3명의 여성이 네네네. 이제 맞춰가지고 네. 결국 이제 첫 번째가 윤씨 부인이죠. 윤씨 부인. 윤씨 예. 부인. 이게 아까 말씀드린 최찬판댁의 전설이죠, 그죠? 전설의 한 명이죠. 그 5대가 이어져 왔는데 최찬판의 엄마, 그리고 최찬판의 며느리, 그리고 최찬판의 정손 며느리. 그 정손 며느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윤씨 부인이에요. 최찬판은 그러면 이 서희로 따지면 한참 위에 계신 분이군요. 그렇죠. 한 정손도 고조 위쪽이니까. 예, 그렇죠. 네, 6대쯤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윤씨 부인은 남원에서 시집을 왔죠. 남원에서 시집을 온 걸로 나오죠. 시집을 왔는데 그 윤씨 집안은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병인양요 때, 병인양요가 나오고 나서 뭐 어느 쪽을 보니까 본래 대웅군은 그 당시 권력자는 대웅군이었잖아요. 네. 대웅군은 그 부인도 약간 그쪽에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좀 호의적이었고 왜 호의적이었냐? 당시에 활약했던 사람이 프랑스 신부들이었는데 네. 프랑스 힘을 빌려가지고 좀 다른 외세를 견제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당시 이제 병인 결국 기독교가 계속 교세를 확대해 나가니까 당시 기독권 청들이 있잖아요. 기독권 이제 청들이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제사도 부정하고 이건 완전히 아니다. 이러니까 대웅 입장에서는 이게 몰리게 되잖아요, 코너에. 그래서 대웅은 좀 더 선명하게 내가 너희들 편이란 걸 보여주마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기독교 탄압 나서갖고 프랑스 신부 수천 명이 이제 사람들이 그 순교를 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이 윤씨 집안 친정은 절단이 나버린 거죠. 오. 근데 그때 자기 윤씨 부인의 친정 아버지를 등에 업고 바우 할아버님이 모시고 온 거예요. 이 자기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근데 친정 아버지는 나를 죽게 하지 나는 왜 여기 나를 데리고 왔냐 하고 이제 숨을 거뒀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 윤씨 부인을 따른 사람이 바로 바우 할아범하고 갓난 할멈이에요. 네. 이 갓난 할멈은 시집 올 때부터 몸종으로 같이 왔고 그래서 바우 할아범하고 혼인을 했고 이 두 명은 죽거나 사나 윤씨 부인. 우리 이제 이 마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한다. 이런 분들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윤씨 부인도 청상이 되었거든요. 21살인가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었거든요. 네. 이 전설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수명장수를 애가 태어나가지고 수명장수를 빌려 갔단 말이죠. 불교에서 이제 그 종교에 가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오면 부정을 타지 않게 몸을 근신하잖아요. 네. 근데 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온 줄 모르는 남편애들이 출타를 했다가 왔는데 하인들이 노루고기를 개가 사냥해온 노루고기를 잡아서 먹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하인 한 명이 아이고 서방님 노루고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인들 손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서방님이 노루고기를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동티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신벌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갑자기 노루고기를 먹고 그 밤에 서방님이 완전히 막 이게 완전히 막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다음날 이 서방님한테 뭐라도 먹여야 된다 해가지고 갓난 할머니 미음을 솥에 이제 쑤고 있었는데 소뚜껑을 떡 열어보니까 신장만한 지네가 턱 솥에 들어있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너희는 이제 죽는다. 먹지 말라는 소리다 이거죠. 너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윤씨 부인의 남편. 네. 바로 이제 서희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21살에 숨을 거둬버린 거죠. 네. 거기에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노루고기를 권했던 하인인 삼수 할아버지는 자결을 해버리게 되고. 오. 전에 내가 주인 마님을 죽게 했다. 자결을 해버리고 윤씨 부인의 시어머니죠. 노마님. 조중구의 그 고모 할머니. 노마님은 중풍이 들어가지고 이제 결국 병세에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집안 다정이 나오는 거죠. 네. 윤씨 부인 때 이제 집안 하여튼 일으킨 거예요. 뭐 돈은 계속 많았지만 윤씨 부인 때 특히나 이제 돈이 더 일어나게 된 거죠. 네. 그 윤씨 부인은 아주 사람들을 자유롭고 관대하게 대하지만 부정에는 철두철미한 거예요. 이
머릿속에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소출이 얼마 나온 거 다 아는데 그걸 속이려 하면 바로 가차없는 응징을 하는 거죠. 부정에는 단호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씨 부인은 뭐 청상이 혼자 됐지만 정말 강한 사람인 거죠. 네. 자, 그렇게 강한데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 윤씨 부인이 천은사에 백일기도를 하러 갔단 말이죠. 네. 거기서 나중에 이제 이 동학에 김계남 장군을 모델로 했다는데 김계주라는 이제 이 소설의 인물입니다. 네. 김계주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해갖고 결국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 성폭행 당해갖고 죽으려고 목을 매달았지만 바보 할아버지하고 갓난 할머니 딱 지켜가지고 막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왔는데 이제 몸이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마님이 시어머니가 놀래갖고 이제 의원을 불러요. 문의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의원. 네. 근데 문의원이 딱 맥을 짚어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태맥이 잡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이제 이걸 말하는 순간. 네. 근데 문의원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게 좀 뭔가 많이 놀라셔가지고 요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월순내, 그 월순내라고 동네 무당이 있거든요. 네. 월순내도 여러 번 굿하고 이러다가 이 마님 지금 절에 보내셔야 됩니다. 지금 올해는 절에 보내셔야지 무사히 넘기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심전심이 돼가지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를 데리고 산에 가서 결국은 아이를 낳은 거죠. 그 아이가 나중에 구천이가 되는 거다 이거죠. 나중에 하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엄마 찾으러. 그래서 결국 그 아이를 낳으니까 항상 그 내가 몸이 더럽혀졌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워보지도 못하고 내가 버렸다. 죄책감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 아들 최치수에 대해서 그때부터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몸이 더럽힌 의미로서 내 아들 볼 낯이 없다. 그리고 또 내가 새로 애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 아이는 나는 저도 한번 못 물려봤다 하니까 그럼 지금 있는 최추수한테만 내가 정을 줄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최추수는 영문도 모르고 이제 엄마가 냉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최추수는 모종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비극적인 게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윤씨 부인은 원치 않는 어떻든 성폭행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집안에 그죠 아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사건이 나야지 결국은 뭐 그쵸. 소설 인이 되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최치수가 이제 혼사를 시키는데 최치수가 첫 부인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네. 첫 부인하고 사이가 좋아서 이제 13살, 14살 결혼했는데 10년을 살았지만 애는 안 들었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첫 부인이 죽고 나서 이제 바로 최세일 라인 또 서울에서 이제 각 씨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 사람이 별당하시죠. 네. 근데 그 부인이 아름다웠지만 금실은 별로였던 거죠. 그 최치수는 엄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여성에 대한 이게 또 첫 부인이 죽고 하고 나서부터 여성에 대해서는 뭔가 자꾸 뭔가 짓밟고 좀 폭력적으로 이런 걸로 좀 약간 삐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엄마하고 밥먹을 하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태도가 좀 삐뚤어졌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조중구 있지 않습니까? 먼 친척. 네. 조중구가 계속 돈을 빌려 여기 내려온 거죠. 워낙 가쁘니까. 조중구가 또 돈을 빌리고 또 자기 이제 친척 동생인 최칠수를 이용해가지고 출세하려고 서울에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 이 사람 보고 돈을 물주하라고 스폰서라고 요즘 치면 그 고관 대작집 자제들한테 이제 기생집 가서 술을 사주면서 야 유명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너가 이게 돈 잘하면 너 출세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추수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최추수가 오히려 조중구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조중구가 아주 좋은 술집을 데리고 왔잖아요. 네. 이 사람 어디를 데리고 왔냐면 완전히 갈보집 사창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번 놀아보자. 어쨌든 당신이나 그래서 완전 조중구를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조중구가 이용해 먹으려다 완전히 한 방 먹었다. 조중구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런데 이상한 데 갔다 병 옮지 않을까. 겁은 또 많았구나. 네. 그 조중구는 절대 막 여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가서 막 포기 있게 들어가지만 방 안에서 벌벌 떠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여자에 대한 그런 삐뚤어진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다가 결국 큰 병을 얻게 된 거죠. 아이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문현이 고쳐줬지만 다시는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다. 그래서 서희는 낳았지만 그 이후로는 자식이 안 돼. 네, 자식이.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동학난이 있을 때 바로 평사리의 최참반댁에도 동학 군대가 다 몰아쳤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박경리 작가가 옛날 할머니들 이제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학 그 운동 때 여기서는 동학난으로 나오는데 그 섬진강 그
막두개 아전들하고 양반들을 모아놓고 동학군이 그냥 칼로 목을 다 베어버려가지고 그 모래사장에 피로 다 물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쓰는 거죠. 그래 왔다. 그런데 다 혼을 내는데 여기도 이제 채치수도 각오를 하는 거죠. 타협을 내가 다 안 되면 집안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 장군 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방에 들어가더니 이야기가 두run두룬 하더니 결국 조용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돈을 줬나? 아니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한 거죠.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절에 갔다 오고 나서 나를 냉정하게 대하고 그리고 저 장군이 오고 나서 왜 우리 집은 손을 안 대고 그만두게 될까?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군이 데리고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주 인물이 잘생겼다더라. 자기의 시다른 동생인 거죠. 엄마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그러니까 채치수는 이제 엄마의 부정을 알지만 어렴풋이 알지만 확인도 하고 싶고 아니야 덮어야 돼. 이 이제 욕망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거죠. 분명히 뭔가가 있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동학은 실패로 끝나고 윤씨 부인이 성폭행했던 바로 김계주는 결국 전주 감령에 끌려가서 효수가 된 거예요. 목이 베인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윤씨 부인은 한 줄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젊은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머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윤씨 부인이 그래? 하더니 한번 보자고 된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다가 윤씨 부인이 눈을 감는 거죠. 아 바로 알았구나. 그렇죠. 이게 바로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온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무주 구천동이다. 그래서 이름을 구천이라 부른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김환이죠. 김환. 그래서 이제 이 구천이가 3년을 지내면서 맨날 밤마다 쏘다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울분 때문에 그런 건지. 엄마는 내 엄마인데 자기는 엄마를 엄마로 부를 수 없는 처지.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 됐냐. 이 구천이가 형의 부인, 형수이자 어떻든 시가 다르지만 이부 형수이자 네. 또 자기 양반 마님 아닙니까? 네. 별당 아씨하고 애정 눈이 스파크가 맞아버렸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번져 나가니까 이게 윤씨 부인의 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채치수가 어느 날 장암 스승의 병세가 유중하다며 출타한 날에 윤씨 부인이 구천이와 별당아씨를 고방에 광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다 버리는데 그날 밤에 종적 없이 둘이는 도망을 치고 사라지고 없어요. 윤씨 부인이 풀어줬겠죠 뭐. 졸지에 서인은 5살 서인은 엄마가 사라진 거죠. 네. 엄마가 사라졌는데 이제 윤씨 부인의 며느리 아들이고 최치수. 또 다른 아들이 그렇죠. 구천이. 원래 아들의 아내랑 눈이 맞아서 맞아, 도망가는 걸 그걸 윤씨 부인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일부러 해준 거죠. 이게 막장 드라마예요. 이게 완전히 막장 가족인 거죠. 막장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서희가 이제 폐악을 부릴까 합니까? 엄마 찾아오라고. 그러면 할머니가 해초리를 들어도 계속 폐악을 부리다가 막 실뭉치를 집어 던지거든요. 네. 할머니가 그걸 엄청 흡족하게 바라봐요. 왜지? 고년 성깔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앞으로 이 집안을 끌어가려면 저렇게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희는 있잖아요. 이게 정말 성격 묘사를 잘하는데 그 어릴 때 벌이 있잖아요. 벌이 날개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벌이 이제 땅에 떨어져가 비틀비틀하고 있거든요. 네. 개미가 달려든단 말이에요. 개미가 이제 벌을 잡아먹으려고 그죠. 네. 막 벌이 한번 날개짓 해도 또 벌들이 물러났다가 달아들고 그러니까 서희와 서희를 돌봐주던 서희보다 2살 많은 봉순이. 봉순이는 불쌍하다고 아이고 아기씨 우리 이거 벌 살려줍시다. 근데 서희는 말을 안 듣는 거죠.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7살 많은 서희보다 7살 많은 길상이 서희를 항상 돌봐주는 나중에 남편이 길상이 와가지고 벌을 딱 해가지고 벌을 집어가지고 꽃 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꿀을 빨리 먹고 정신 차려 날아가거라. 그 서희가 난리를 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고. 누가 이기는지 두고 봐야 됐단 말이야. 누가 이기는지. 벌이 이기는지 개미가 이기는지. 그런 성격이에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격이냐면 서희는 슬퍼서 우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서희가 우는 거는 분해서 우는 거예요. 분해서. 내 맘대로 안 돼서 울지 절대로 슬프고 그래서 울지는 않아요. 바로 이 서희의 성격이 여기서 나타나고 할머니는 그래서 흡족하는 거죠. 너는 이 넓은 땅을 이 토지를 너는 건설할 수 있다. 이 재산을 이래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구천이하고 별당아씨가 사라졌는데 결국 그 최추가 출타했다가 돌아오니까 이거 정말 망신이잖아요. 흔히 말로. 네네. 완전히 진짜 이게 자기 부인이 외간 남자와 바람 맞아가지고 사라져서 오쟁이를 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별 말이 없다가 어느 날 이제 엽총을 구해오라 이거죠. 사냥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윤씨 부인이 불안해지는 거죠. 결국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의 시다른 동생을 잡아 죽이겠다는 소리잖아요. 엽총을 구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불안하는데 결국 하인을 데리고 산속에 포수들 데려갔다가 구천이가 딱 마주쳤는데 그래도 구천이와 같은 밥을 먹었다고 수동이라는 하인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별 탓도 안 해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자기 마음의 정리를 대충 이제 뭔지 알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뭐 그런 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정리가 됐는데. 최치수가 네. 네. 그런데 그 98년 금음날 그 온 집안이 이제 금음날 분주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를 네. 맞죠. 그날 결국 초당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최치수가 결국은 살해를 당하는 거죠. 누구한테? 그러니까 귀녀라는 여자 하인이 있고 네. 그리고 김평산이라는 몰락한 이제 개다리 출신, 무반 출신 양반이 있고 그리고 칠성이라는 요 세 명이 있거든요. 물론 그 나중에 조중구가 역할을 좀 한 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 거죠. 김평산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귀녀라는 여자애가 어떻게 하든 간에 최치수의 시를 받아가지고 애를 하나 출산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얘는 애를만 낳으면 나는 지금 이 이 집안을 먹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남자아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최치수가 애가 못 낳는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건 딱 진짜 집안에 윤씨 부인하고 하니. 성병에 걸렸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어떻든 그러면 귀녀가 최치수를 오셔가지고 애를 낳아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귀녀가. 최치수가 별로 생각이 없고 최치수는 별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럼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칠성이 이제 산에 잘 놓기로 유명한 칠성이 마을에 좀 아주 욕심 많은 또 이제 소작인이죠. 자긴이죠. 네. 마을에 이민혜하고 남편이죠. 칠성인데 욕심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헛바람이 좀 드는 거죠. 일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한번 출세를 해야 될 건데 돈을 벌어야 될 건데. 그래서 김평산이 작업을 하는 거죠. 야, 너 협조해주면 너가 시내리가 돼주면 너도 한몫 떼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하다가 근데 애가 안 들었으니까 그러면 애는 칠성이가 잠자리 해가지고 나오면 그거 최치수를 우기고 일단 최치수를 죽여버리자. 그 다음에 귀녀 너는 내가 주인만 아니면 애를 뱉다라고 주장하면 우리가 다 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죽여버린 거죠. 이런 생각으로.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할머니가 그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었지만 마침 그때 이 마을에 정신이 이상한 또 출려난 할머니가 뭐 불을 질렀다 애가 다 타 죽었다 이렇게 다들 봤지만 또 출려가 불을 내가 타 죽었다 봤지만 보니까 이제 목을 이제 매서 죽은 흔적이 나오니까. 근데 윤씨 부인은 아주 자제력이 아주 이 사람은 리더 보스잖아요. 네. 별말 안 하는 거죠. 별말 안 하고 의혹을 갖고 조사만 들어가는 거죠. 조사. 살살 이게 과연 뭔가. 그래서 결국은 해가지고 귀녀가 애를 뵌 것을 알아차려가지고 귀녀를 불러가 추달을 하는 거죠. 너희는 이 실 짓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말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귀녀, 김평산, 칠성이는 이제 결국 관가로 끌려가서 다 사형당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귀녀는 아이를 뵙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나서 사형당하고 둘이는 그냥 바로 사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평산은 이제 하만댁이라고 여기는 중인 출신인데 김평산은 몰락한 양반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맨날 일을 안 하고 자기 부인을 패고 노름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 하여튼 쓰레기예요. 네. 근데 하만댁은 정말 올곧은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살인사건의 주모자다 하니까 목을 매버렸어요. 아유. 근데 여기 보면 그 대목이 나와요. 우리 옛날에 누굽니까? 그 유명한 노신이 의대를 다니다가 왜 작가가 됐냐? 루신. 네, 루신이. 네. 중국을 보여주는 일본 의대에서 환등기 필름에서 중국의 어떤 사람을 사형을 시킨단 말이죠. 목을 딱 베는데 목이 딱 베자마자 목에 피가 쏟아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대기 같은 데 장대에다가 만두 같은 걸 딱 꽂은 다음에 그 목대기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의 피를 이 빵을 적시고 먹으면 만병통치한다. 아유. 근데 우리가 똑같이 나와요, 이게 우리 풍서. 그래요? 그 하만땡이 목을 맸잖아요. 네. 그 살고 나면 목을 맸는데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어쩔까 하면서 어떤 욕심 많은 봉기라는 사람이 잽싸게 올라가서 그 하만땡 목 맨 밧줄 있죠. 밧줄을 새끼줄을 싹 자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를 하나 잘라내요. 목맨 가지가 제일 효험 있다고. 병에 죽은 사람의 전기를 받아서 효험이 있다고 자르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다 자르기 시작해요. 다 하나씩 울다가 또 다 잘라요. 그걸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미신적 섭속과 그 야만적이고 와 진짜 무서운 진짜 진실이죠.
막 울고 안 됐다고 하다면서도 또 좀 가지는 하나씩 다 잘라요. 아이고 우리 부인이 천식이 있는데 이게 좋다고. 이게 작가적인 그 상상력을 아니요, 한 게 이게 아니라 그때 실제 그 풍속이었겠죠. 당시에 그랬죠. 풍속에 있던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냉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집안에 그 칠성이 그러니까 이민에도 이제 결국 도주하게 되고 그 메꾸가고 난리가 나게 됐는데 결국 그 이제 할머니가 어느 날 이제 진짜 할머니하고 저희만 남은 거잖아요. 이제. 윤씨 부인과 사이. 근데 이제 조중과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자기 부인까지 데리고 자식까지 데리고. 아이고 뭐 이제 뭐 내가 좀 덜 봐드리겠다. 그래서 서희가 있는 별당을 우리 집 쓰겠다. 우리 이제 자기 부인 홍씨가 쓰겠다니까 윤씨 부인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서희는 앞으로 이 집안을 이어갈 사람인데 왜 서희가 머물 곳을 함부로 운신하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우리 저 집 뒤에 우리 하인들 쓰던 집 수리해 줄 테니까 거기 쓰라. 딱 이런 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할머니한테 막 반발하거든요.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 나한테. 우리 할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그러니까 당신 할머니는 당신 집 출가의 애인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윗사람이다. 라고 딱 이제 선을 딱, 그어주는구나. 선을 딱 가리마를 탔는데 문제는 이제 할머니도 노세이지잖아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1901년 어느 날 서희가 이제 한 9살 됐을 때 땅을 한번 시찰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채씨 소유의 전답을 딱 시찰한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이 땅을 너가 관리를 해야 된다. 아, 서희랑 그 할머니랑 같이 이제 둘이. 네. 근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 할머니는 결국은 이 최찬반댁은 더 이상은 지킬 수 없다는 걸 예감을 했다 이거죠. 이제 결국 이거 전부 이 최찬반댁을 일으킨 사람은 전부 타성바지 여인들 아닙니까? 채씨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인들이 와서 다 일으켰고 결국은 이게 나를 끝으로 마지막 다 몰락할 거다라는 마지막 예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은 걸로 나온다는 거죠. 아이고 서희가 이제 이러면 큰일 날 건데 이런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다. 너가 지키든 안 지키든. 그러면서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보면 40년 가까운 세월을 채지 집안에 머슴한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켰다. 그럼 머슴한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자기가 사실은 주인이 아니라 나도 이 집안에 소작을 하는 사람이나 바우 할아버지나 갓난 할머니 같은 처지였다. 나도 뭐가 있냐 사실은 내가. 그 봉건적인 체제하에서 내가 뭐 정말 그렇잖아요. 청상에 20에 혼자 내가 21에 혼자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오로지. 그리고 그 한번 이제 기도를 하러 갔다가 성폭행 당하고 난 이후로 결국 내 인생은 완전 지옥같이 살아왔다는 거죠. 내가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자식한테도 애정을 못 주고 내가 떠나보낸 자식한테도 정말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열자 그 며느리 별당아씨하고 자기 아들 구천이를 풀어준 것도 홀로 나가서 마음껏 살아보라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나는 물론 이제 지금 뭐 사람 뭐 부리고 뭐 지위는 좀 높은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최씨 집안 재산 지키고 불리는 거에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것 이상도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래도 그 집안을 일으켰고 나름 그래도 그 집안을 더 확장을 시켰으니까 윤씨 부인하고 자기 성은 받았단 말이죠. 사람들이 여기서 책에서도 윤씨 부인 쓰잖아요. 근데 서희 엄마는 성도가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별당아씨로 끝나는 거예요. 별당에서는 아씨로.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딸인 서희는 최서희로 나오잖아요. 이름과 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주체로서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결국 이제 1900년 호열자가 돌 때 10살짜리 이제 호열자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서희 밤에 몰려와가지고 그 장롱에 농발이 기어 놓잖아요. 장롱에 있으면 그 농다리 기어 놓잖아요. 그 농발 하나, 야, 사람 오나 안 오나 지켜보란 다음에 막대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와요. 그 농발을 뺀 다음에 거기 딱 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금괴인 거죠. 혹시나 너가 만약에 이걸 쓸 일이 있을 때 이걸 쓰라 이거죠. 너가 비상금인 거죠. 비상지체. 네네네. 그리고 이걸 그걸 쓰게 되고 못 쓰게 되는 건 오직 하늘의 뜻이니라. 어쩔 수가 없다.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거잖아요. 도망을 칠 때 옛날 제가 그러면 유목민들이 도망칠 때 항상 언제 밤에 자고 있다 도적이 덮칠지 모를 때 요즘 금괴 10개, 1kg짜리 10개, 10kg 그걸 들고 항상 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10kg 정도는 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정착할 수 있거든요. 결국 나중에 이제 서희가 이 금괴를 가지고 간도에 가서 정착할 때 이 금괴를 거금 3,000원으로 바꾸거든요. 3,000원이 어느 정도냐면 당시 공무원 월급이 한 달 월급이 40원이었다는 거죠. 와, 엄청 크네요. 그러면 그래도 그죠? 몇 억 정도는 넘어가겠죠. 그죠? 네, 몇 억은 네, 되니까. 예. 자, 결국 할머니가 소문을 거둘 때, 호열자로 소문을 거둘 때 아무도 없었고, 길상이만 멍하니 바라봤다. 이렇게 끝났는데,
결국 이 할머니는 결국 계속해서 남편을 잃고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 대한 애정 대신에 차가움을 가지고 특히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인생을 굴려 갇혀 살아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들과 그 자기의 어떤 그 기만 구천이하고 며느리에 대해서 그 사랑을 지켜주려 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이제 보게 되는 저는 거죠. 이렇게 유시 부인 얘기를 들으니까 음. 토지라는 이 제목과 엮었을 때 네. 떠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성폭행 당했던 그 네. 장소 떠나고 싶잖아요. 음. 그리고 괴로움 구천이가 있지만 아들로 대하지 못한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데 이 토지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네요, 그죠. 속박. 네, 토지에 속박. 묶인 네. 토지에 묶인 윤씨 부인 그리고 토지를 떠난 별당아 씨 그리고 토지를 되찾은 서희 네.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네. 깔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윤리에도 속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외간 남자에게 성폭행 당했으니까 나는 죽어야 돼. 근데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이 결국 그 절의 스님의 동생이었거든요. 그렇게 설정이 돼요. 우간 스님의 동생 김계주가 나오는데 네. 김계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형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너희 놈 어떻게 인두급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니까. 아니 남편을 잃고 저렇게 혼자 사는 사람의 그게 반한 게 내 잘못이오. 사랑을 하게 만든 몸이 나의 잘못이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양반의 피가 얼마나 고결하길래 이렇게 말을 하고 나중에 동학 때 찾아와가지고도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 그 당신이 지키려는 그 양반 계급의 그 고귀한 피에 나 경의를 펴 이렇게도 나오죠. 그 당신은 결국 이 뜨거운 인간의 피를 대신에 나는 지켜야 될 땅이 있고 지켜야 될 윤리가 있다. 난 절대 안 돼. 라고 해서 결국 당신의 인생은 그밖에 뭐 있냐. 라고 이제 김계주는 말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할머니 윤씨 부인은 그 김계주가 목이 베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줄기 눈물을 흘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근데 결국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머니는 윤씨 부인은 서희가 최칠수의 친구 이동진 그 아주 꼬장꼬장한 학자 나중에 독립운동가가 된 이동진의 아들 이상현과 결혼을 해가지고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서희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지켜야 될 게 있다. 빼앗아야 될, 빼앗는 게 되찾아야 될. 그러니까 한국의 가장 전형적인 엄마의 이미지가 바로 서희예요. 뭐냐? 집안이 몰락했단 말이에요. 20세기 한국이 몰락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끝나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부실하니까 집안이 뺏긴 거잖아요. 그럼 그 집안을 누가 찾아야 되냐? 아버지는 안 돼요. 엄마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보통 다 그러잖아요. 집안이 망하면 엄마들이 일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서희가 일을 해가지고 어떠냐? 서희의 소망. 자기는 결코 간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간도는 일시인 유랑지예요. 결국 간도에 돈을 모아가지고 딱 고향에 들어올 때 어떻게 내 양손의 아들, 두 아들 탁 손을 하나 잡고 여기가 바로 우리의 땅이란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고향이란다. 이거가 바로 잃어버린 고향,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야 되는 게 서희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희는 사랑과 평범한 삶 이런 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수와 집념의 화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희가 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는군요. 환국이 용국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죠. 약간 남북한을 얘기한 건가요? 아니 그렇게까지요? 그렇게가 너무 오바입니까? 네. 아니 그 간도 가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네네. 당당하게. 네네. 그게 이제 우리 어떤 독립 뭐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쨌든 한국이 용국이 두 아들이 남한이 북한이 같은데. 남한 아니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여튼 뭐 우리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서희 아름다운 마음들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같이 한번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 광고 한번 듣고 올까요?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18이 돼서 보육원을 또 나와야 되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아름다운 마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별당하시거든요. 네. 근데 별당하시는 결국 그 양반댁 그 대주주 댁에 부인해서 결국 사랑을 택해서 하인과 같이 야반 도주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5살짜리 어린애를 두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는 금기를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천이와의 사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주시면 이 구천이가 이 별당아씨를 어떻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그 상거지가 돼 있지만 돌보주는 게 나오거든요. 개울물에 대야를 부시고 깨끗한 물을 받아 다시 방으로 돌아온 환희는 수건을 빨아서 여자 얼굴을 닦아준다. 여자 얼굴에서는 어느덧 조금 성나했던 기색은 가셔지고 부끄러움만 남는다. 다음은 손과 가는 손목을 닦아주고 버선을 벗겨 발까지 닦아주고 나면 다시 버선을 신겨주는데 물기가 있었지만 여위어서 작아진 발에 버선은 수월하게 들어간다. 맨 마지막에 머리를 풀어 얼레빗으로 빗겨주는데 환희 눈에 눈물이 돈다. 순서를 따라 어김없이 거행하는 환희의 표정은 재관처럼 엄숙했고 구름 같은 머리를 내맡기고 있는 여자는 또한 재관에게 운명을 바친 듯 체념과 화평에 몸과 마음을 풀어놓고 있었다. 자, 이 지금 상거자가 되었고 그 도피생활 와중에도 자기 부인에게 아침마다 다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곱게 빗어주고 마치 의식을 치르는 이렇게 이게 사랑이다 이거죠. 떠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 지금 박경리 선생님이 굉장히 뭐 보통 불륜이다 싶으면 되게 상스럽게 그릴 수도 있는데 너무 정갈하게 그려놔가지고 예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원래 이제 그 최치수의 아내로서는 별로 사랑을 이제 받지 못하다가 배다른 형제인 구천이의 그렇죠. 또 지극정성 사랑에 네. 그 당시 윤리로는 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나 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천이도 결국은 얼마나 원한이 많습니까? 자기 형에 대한 원한, 자기 엄마에 대한 원한 다 있었지만 또 결국 그렇게 그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별당아씨 형수를 사랑한 건 아니었는데 별당아씨와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구천이도 결국은 원한을 털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면 읽어주시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우리 지선 씨가 한번 가볼까요? 네. 구천이의 통곡입니다. 이제 별당아씨가 어떤 여자였던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예, 별당아씨를 결국 떠나보내고 나서 별당아씨 죽게 된 거죠. 별당아씨가 어떤 여자던고 어떤 여자였던고 버리려야 버릴 수 없었던 현세와 하늘에 순명할 수 없었던 사람과의 운명적 사랑을 통해 결국 구천은 윤씨 부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리라는 억하심정, 최참판댁 마님이라는 신분에 대한 증오심, 최치수의 어머님으로서 결코 자신의 어머님이 될 수 없었던 여인에 대한 원한을 털어내버리고 통곡하게 됩니다. 결국 저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왜곡되고 원한과 복수했었는데 결국 별당아씨 사랑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죠, 자기가. 사랑이 모든 걸 치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서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엄마와 구천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삼촌이죠, 어떻든. 그 사람은 복수하려고 우리 별당아씨를 그 여자를 납치해 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길상에 딱 한마디 하죠. 그것은 사랑이었어. 딱 한마디. 사랑이었던 거죠, 뭐. 여기 그러니까,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현세와 하늘에 순명할 수 없었던 사람과의 운명적 사랑. 자기도 거부하고 싶었겠지. 그렇죠. 오히려 더 복수하고 네네네. 싶고 더 갈기갈기 찢어먹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던 만큼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나와요. 서희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나는 다 지금 재산도 찾았고 복수도 다 했고 아이도 둘이고 남편도 있고 난 행복한 사람인가 한다가 결국 그런 거죠. 결국은 이 윤씨 부인 별당아씨 자기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엄마였다는 거죠. 별당아씨. 왜? 불행했지만 사랑을 성취한 사람 아니냐 이거죠. 불행했지만 사랑을 성취했기 때문에 엄마가 개인으로서는 가장 자유를 누린 사람이다. 결국 그러니까 윤씨 부인도 자유를 못 누렸고 서희도 결국 복수에 때문에 자유를 못 누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서희도 사랑한 사람이 많단 말이죠. 이상현도 자기를 사랑했고 길상이도 사랑했고 또 나중에 자기 주체가 되는 박효영, 박의사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의사는 자살을 해버리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사랑은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버리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엄마와 삼촌의 불륜을 결국 나중에 이야기는 그것은 사랑이었구나라고 되는 거죠. 결국에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사랑일까요? 그래요. 우리 정프로님. 그래서 사랑이 네. 좀 더 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 사랑이 부족해. 다 뭐 일하느라고 무슨 핑계로 뭐 세상의 도덕이니 이런 거 핑계로 사랑을 자꾸 안 하고 있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자. 네. 할 수 있을 때 하자. 또 콧물이 이렇게 또 나오네. 사랑은
그 콧물까지도 사랑해주는 네.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네, 마치 그 의식처럼 네, 콧물을 닦아주고. 아침부터 머리를 빗겨주는 네. 네, 그 구천이처럼 네. 정말 사랑을 한번 좀 여러분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사랑하면 또 가장 생각나는 게 또 사과 아닐까 싶네요. 아. 네. 사과가 사랑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뭐죠? 사과잖아요. 네. 네. 뉴턴이 사과. 사과잖아요. 네. 잡수도 사과네요. 잡수도 사과잖아요. 네. 근데 사과 생각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는다고요? 네. 그거 참 이상하고. 파리스의 사과. 네, 아담과 하와. 네. 네, 우리 종교적 사랑. 네. 뉴턴 지식에 대한 사랑. 어. 잡스 돈에 대한 사랑. 기술에 대한 발전에 기술에 대한 대한 혁신에 사랑. 대한 사랑. 혁신에 대한 사랑. 네. 혁신. 비레른텔 자유에 대한 사랑.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는 은하수 뭐에 대한 사랑이죠? 사과를 통해서 우리 건강에 대한 사랑, 우리 맛에 대한 사랑, 우리 관계에 대한 사랑. 네. 은하수 사과로 또 사실 추석 때 가장 또 전통적이면서 네. 많은 선물하시는 게 사과. 사과 네. 세트잖아요. 네네. 네, 은하수 사과 그리고 사과즙을 통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사랑을 시작할 때 사과 하나를 이렇게 건네보세요. 참 신선하거든요. 네. 요즘 사과 건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네요. 요즘 제가 아침마다 남편한테 네. 사과를 깎아주거든요. 건강하라는 아, 의미로. 근데 대단하시네. 그거를 안 한 지 벌써 몇 개월이 된 해주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사과는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그 뭐 깎는 거 뭐 3분이면 깎는 거. 미안하네요. 네, 오늘 네. 다시 깎으세요. 다시 은하수 사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사랑의 시작은 은하수 사과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네,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뭐 마지막이 결국 최서희인데 서희 서희가 뭐 이 작품의 주인공이죠, 전부죠. 뭐, 예. 뭐 사실 뭐 어떻든 간에 1부에서 5부까지 꾸준히 나오고 음. 예, 가장 어떤 핵심이 되니까. 근데 서희 같은 경우는 사실 따지자면 정말 비극적인 운명이죠, 그죠? 5살에 엄마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죠? 네. 외간 남자 어떻든 눈이 맞아. 나중에 보니까 삼촌이었지만. 그리고 아버지는 그 얼마 안 있어가지고 살해돼 버렸어요. 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할머니는 또 돌아가시고. 콜레라로 돌아가셨어요. 네. 촌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먼 친척이 아저씨는 와가지고 자기를 쫓아내고 돈만 차지할 생각하고 결국 그 아저씨의 척추장애 아들하고 자기 그 서희하고 결혼을 시키려 하거든요. 근데 그때 서희가 보면 대단한 성격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바로 조중구의 아들 병수를 찾아가거든요. 딱 병수를 보고 나서 이런 놈하고 내가 결혼한단 말이야. 만약 다시 이런 소리가 들려면 이놈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고 때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까지 나와요.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존감 완전 갑으로 자란 거예요. 왜냐하면 너 위에 아무도 없다. 너는 이 집안을 끌어가야 돼.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강하고 강철 같은 성격이거든요. 정말 참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인데 이렇게 뭐 안 좋은 조건 가지기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네, 가족적으로. 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조중구를 결국 몰아내는데 실패하고 결국 서희가 길상이. 결국 이제 길상이가 하인이잖아요. 길상이가 나중에 서희가 본래 좋아했던 사람은 아까 말한 그 아버지의 친구 아들 이상현이었는데 이상현도 같이 서희가 워낙 좋으니까 결혼한 본부인을 버리는 것보다 본부인을 두고 서희를 쫓아가 같이 간도로 간단 말이죠. 명목은 자기 아버지 찾으러 간다지만 서희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자기 생각에는 사실 서희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느낌을 가지고 서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서희가 거기서 완전 찬물을 끼얹어버리거든요. 결의 남매를 제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의남매 맺읍시다. 왜냐하면 나는 결혼은 길상이하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길상이 없으면 나는 복수를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이 집안, 그러니까 이 집안을 다시 되찾는 데는 길상의 도움이 절대로 필수하니까 나는 길상이를 내 옆에 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길상이 하는 길상이가 거죠. 엄청 똑똑하고. 뭐 길상이도 사실은 아주 이제 불우한 사람이죠. 근본이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는데 아까 말한 그 우관 스님이 그 절에서 맡아 기르다가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네. 금어라고 하죠. 절에서 이제 불화를 그린 사람이 금어인데 금어의 후계자가 될이라고 해간 스님에게 배우다가 우관 스님이 윤씨 부인에게 보내는 거죠. 이 집안에 네가 그 일을 할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그 다음에 완전히 집안에 뭐 요즘 치면 완전 총 집사 역할 같이 나중에 서희의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요. 다시 간도에서 막 서희가 이렇게 저런 거 하고 애를 낳았지만 둘을 낳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망해라 망해라 최서희. 망해라 망해라. 너가 망해야 나는 너의 지아비가 될 수 있고 나는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네가 망해야 된다. 근데 최서희를 어떻게 망하게 하냐? 최서희는 지금 모든 땅을 다 이제 다 찾았고 누가 최서희를 망하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결국 최서희가 나중에 고향에 돌아오자고 할 때 핑계를 대는 거죠. 돌아가면 이게 모양새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하인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최성희는 어떻게 하냐면 성을 바꿔버려요. 길상이를 최길상으로 바꿔버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최윤국 최양구하고 자기 성을 최시에서 김씨로 바꿔버려요. 전부 성 세탁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길상이도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는 거기서 못 간다. 그러니까 대충 뭐 다른 핑계 대면서 좀 이렇게 하는데 네. 결국 이제 이 서희는 그만큼 이제 목적 딱 네. 지향적이고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 권력 의지라고 할까 이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최참판과 여인들이 흉년에도 사람 굶어 죽어도 무심한 것처럼 돈을 지키려면 돈을 벌려면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자기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와서 사람들이 자기의 손을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항상 주기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한 번씩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이게 운명인가? 근데 여기도 보면요. 서희가 이제 3천원 갖고 시작했는데 돈을 모은 게 뭐냐면 여기도 역시 부동산으로 돈을 모아요. 토지구만. 네. 어떻게 하냐면 그 공노인이라고 월선이의 그 먼 친척 아직 그 삼촌쯤 되죠. 삼촌불 먼 삼촌불 되는데 그 공노인이 간도에 정착해갖고 정보가 빠르거든요. 청나라 그 관청에서 요즘 치면 도시계획을 한다 이거죠. 이 시내 요지 땅을 사들여가 지금 한다는 정보를 딱 듣고 500평을 6원에 산단 말이죠. 평당 6원씩 사서 적시로 15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500원을 순식간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큰 기반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새로 이제 집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목재를 매점 매석하는 거. 허생처럼. 그렇게 돈을 짓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서희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 데는 친일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복수를 해야 되니까 일본 사람도 잘 지내야 되고 독립운동가들이 돈 달라면 안 줘요. 그러니까 아주 그 집념의 사나이로 집념의 사나이가 사나이 남자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무조건 하여튼 자기의 첫 번째이자 거의 유일한 목표가 이제 내 재산 다시 찾는 것. 그렇습니다. 복수죠. 복수. 자기 찾는 복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토록 바라던 기양을 하게 됐지만 그 진주에 집을 짓고 살고 고향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평살이 본가는. 왜요? 사당에 가서 조상에게 구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할머니, 엄마 다 불륜이 되었고 나도 결국 어떻든 하인하고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조상을 볼 면목이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내가 결국 우리 유서 깊은 채시 집안을 난도질 때는 자괴감도 들고. 그리고 이런 것도 뭐 나중에 결국 그 의사의 사랑을 거부하게 된 것도 할머니도 불륜, 결국 엄마도 불륜인데 내까지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더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이제 언니처럼 자기를 돌봐주던 봉순이가 이제 기생이 돼서 찾아왔잖아요. 근데 봉순이하고는 또 길상이를 둘러싸고 삼각관계였단 말이죠. 봉순이가 길상이를 좋아해서 서로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서희가 낚아채버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봉순이가 이제 기생이 되어가 기화가 되어 왔지만 그때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덜컥 안고 싶지만 내가 하인 길상이 결혼했다고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 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권위가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항상 사람들이 나를 탁 떠받들어야 되는데 나를 내가 하인하고 결혼했다고 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서희가 안타까운 거죠. 이런 거 보고. 개인 삶으로는 그렇게 뭐 행복하진 않을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서희는 복수를 달성 안 해서 헛개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허무하겠죠. 조중구를 마지막으로 만났거든요. 조중구를 살살살 이제 대리인을 내서 다 땅을 빼앗은 다음에 마지막 남은 그 평사리 최참판 본가를 이제 결국 찾게 되면서 조중구를 딱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 복수를 하는 거죠. 그 조중구한테 이런 거죠. 너한테 내가 이 땅을 다 받고 이제 내가 딱 너한테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겠다. 너가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가고 내가 아니면 너에게 5천을 준다. 그러면 네가 5천을 가져가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가져간다는 건 너는 정말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라는 걸 입증해라는 건데 조중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당장 돈 받아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혐오한 거죠. 잠이 안 오는 거죠. 복수는 했지만 이게 뭐지? 마치 나비가 이제 그 번데기에 있다가 날아갔지만 이게 꼬치만 남아 있는 것 같은 껍질만 남아 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나비가 날아가 버린 번데기 신세가 되었다 이거죠. 평생 이걸 위해 달려왔는데 네. 했는데 그럼 이제 뭔가 긴 겨울을 견뎠는데 승리의 찬란한 나비는 어디로 날아갔나? 이렇게 이제 막 자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결국은 이런 게 작가의 묘미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
참 그 있잖아요. 무협 소설이잖아요. 어릴 때 집안이 상대 라이벌 문파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되어갖고 혼자 살아남은 주인공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천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무공을 회복해서 상대를 복수한다. 이게 무협 소설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무협 소설이고 소설은 그렇게 하면 소설이 아니잖아요. 소설은 인간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계속해서 탐구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뭔가라는 허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 어릴 적 같은 그 자기를 데리고 놀아줬던 몸종 봉순이가 낳은 기화가 낳은 딸, 그 양현이를 결국 자기 딸로 삼아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들. 그게 나중에 이제 쭉 나오는 거죠. 두 아들을 키울 때는 복수에 눈이 멀어서 네. 그 아들이 잘하는 걸 아름답게 못 지켜보다가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은 이제 황국이 학교를 다니다 친구가 막 뭐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친구를 때린단 말이죠. 왜냐면 너희 아버지 종이었다며 이러니까 순철이라는 애를 불러가지고 한국의 아버지는 종이 아니란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란다. 자기가 말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야. 남편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제 남편이 이런 거구나. 맨날 자기 의식 속에서 남편은 이렇다라고 규정했는데 사람은 결국 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독립운동가로 규정하는 순간 그게 제일 큰 정체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이제 우리가 정프로 이지선 씨 다 있지만 내가 누굽니다라고 정체성을 규정하는 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해요. 남이 뭐라고 규정하는 간에 나는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를 나답게 만들거든요. 바로 지금 서희는 그렇게 큰아들 통해서 이제 자기 남편을 알게 되고 네. 또 둘째 아들 윤국이가 서희를 닮아서 되게 이제 반항적이고 도전적이에요. 서희를 닮아가지고 이게 또 측은지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주막집에 주막 주모가 이제 기르는 숙이라는 사당패의 딸이었죠. 그러니까 숙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숙이하고 사귀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 윤국이 딱 한마디 하거든요. 비둘기를 봐라 이거지. 어떤 비둘기가 그 거의 외다리로 지금 저 먹이를 쪼지 않느냐. 저 비둘기를 보면 저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같이 안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숙이는 부모를 잃고 다리 하나로 살아간다 이거지. 그런데 엄마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럼 결국 엄마에게 아버지는 항상 아래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엄마가 내려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윤국이가 보여주는 거는 결국 나중에 윤국이가 사회주의 지향으로 빠지지만 평등하다는 거죠.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 고통을 내 고통을 받아들이는 공감과 연민. 그러니까 대자대비라는 불교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대비라는 게 결국 슬플 비자잖아요. 왜 대자비라냐 이거죠. 불교에서는. 자라는 것은 절대적 사랑이고 비라는 것은 절대적인 슬픔이거든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을 느껴야지 그게 바로 대자대비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또 토지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윤국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뭐 나오는데 그러니까 토지의 생명사상은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짐승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와요. 우리가 자꾸 짐승 같은 놈 하는데 결국 토지는 결국 그게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동물도 그렇게 짐승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사람 말하면 안 되는 진짜 다 같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생명사상의 하나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토지에. 네. 토지에 보면 그 유인실이라고 사회주의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네. 일본인 오카다였나? 사이에 난 아들이 있거든요. 걔가 장래 소망이 뭐냐니까 산지기가 되고 싶다고 해요. 왜 산지기가 되고 싶냐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짐승들에게 겨울에 먹이를 나눠주고 싶다고. 저 추운 날 참새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이 철새들이 저 작은 날개로 날아가는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런 느낌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임철규 이제 평론가가 했던 이야기인데 그 칸트가 아주 인간적인 철학자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칸트류의 독일 철학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동물이나 짐승이나 자연을 너무 대상화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칸트에게 가장 큰 욕은 인간 보고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야이 짐승 같은 놈.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짐승이라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뭔가 말살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대상화를 주잖아요. 그게 결국은 낫지를 낳았다고 보는 거죠. 네네. 짐승을 함부로 하는 것들이 결국 유태인을 짐승으로 취급해서 함부로 낳았다. 그리고 독일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칸트부터 인간적인 것들을 많이 원하고 가야 될 것까지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관심사는 동물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 사유를 중시하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만 임철규 선생 이야기는 데리다가 독일의 그 철학자 상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아도르노 상이었나 받으면서 칸트 철학의 가장 문제는 짐승을 너무 정오한다 이거죠. 그리고 독일 철학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그 관념론이 너무 인간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자연이나 동물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느냐라고 문제를 다시 바꿔봐야 된다 이거죠.
동물도 과연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냐 바라볼 때 우리가 자연이나 동물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 방향으로 철학은 이제 문제를 다시 바꿔야 된다. 네. 그게 참 여기 보면 진짜 그분 이야기지만 데리다의 이야기나 이런 어떤 생명 사상에 대한 게 이 나중에 읽다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서의가 모자라는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풀어지는 게 나오고 결국 나중에 이제 서의가 결국 조병수의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혐오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조병수의 외모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조병수가 척추장애, 예전처럼 곱사등이니까 그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자기는 좋은 것만 보고 자랐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혐오하고 공포하는데 그것들 자체, 그러니까 서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전투적이고 싸움을 내가 성패를 가리려 하고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분해서 운다. 이런 것들은 서희의 이제 숙제가 되는 것인데 그건 시대적 한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박효영 의사의 사랑이라든지 길상에 옥바라지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 엄마와 자기 삼촌의 불륜을 이제 사랑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본인이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해야 되나?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뭐 나중에 서희가 결국 나중에 그 마지막 대목에 오부에 보시면 속박의 어떤 것들에 풀려나는 게 뭐로 풀려나는 게 나오는데 우리 지선님이 읽어주시면 네. 마지막 여기 마지막에 네, 오부 제일 마지막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일본이 항복했어 하고 외쳤다. 뒤쫓아가는 사람들이 정말이요? 어디서 들었어? 이제 우리는 독립하는 거요. 각기 소리를 질러댔다. 양현은 모래를 차고 일어섰다. 그리고 달렸다. 숨차게 달렸다. 스님, 그게 정말입니까? 먹물 장삼에 너풀거리는 소매를 거머잡으며 양현은 꿈길같이 물었다. 라디오에서 천황이 방송을 했소이다. 양현은 발길을 돌렸다. 집을 향해 달린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으며 길은 멀고도 멀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빨래를 하고 있던 건이네가 놀라며 일어섰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기 별당에 계시는데? 양현은 별당으로 뛰어들었다. 서희는 투명하고 하얀 모시치마 저고리를 입고 푸른 해당아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양현은 입술을 떨었다. 몸도 떨었다. 말이 쉬 나오지 않는 것이다. 어머니, 일본이 항복을 했답니다. 뭐라 했느냐? 일본이 말이에요. 항복을 천황이 방송을 했답니다. 서희는 해당아 가지를 휘어잡았다.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정말이냐? 속삭이듯 물었다. 그 순간 서희는 자신을 휘감은 쇠사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다음 순간 모녀는 부둥켜 안았다. 이때 나루터에서는 읍내 갔다가 나룻배에서 내린 장연학이 둑길에서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며 걷고 있었다. 모자와 두루마기는 어디다 벗어 던졌는지 동저고리 바람으로 만세, 우리나라 만세, 독립 만세, 사람들아 만세다. 외치며 춤을 추고 두 팔을 번쩍번쩍 쳐들며 눈물을 흘리다가는 소리내어 웃고 푸른 하늘에는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푸른 하늘에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이걸로 이제 푸른 하늘에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실구름. 여기에서 드립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지금 곱씹구이잖아요. 네.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가늘단 얘기네요, 그죠? 뭐 어쨌든 결국 그 자기를 지금까지 묶어왔던 쇠사슬이 다 풀리는 같이 느껴졌다 했잖아요. 뭐 참 그렇겠죠. 결국 한 개인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뭐 복수를 하고 했더라도 사회가 식민지에 있으면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결국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바로 일리아스 했을 때 일리아스는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만 좋게 끝났잖아요. 말 그대로 헥토르 장례 잘 치렀잖아요. 그걸로 끝났잖아요. 일리아스 이후의 작품들은 어떻습니까? 완전 이제 트로이가 완전 전멸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첩으로 팔려가고 죽고 이런 운명에 처하잖아요. 오히려 헥토르의 시체가 돌아왔지만 그 귀환은 비극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서희의 쇠사슬이 굴레가 끊어졌지만
그 해방 이후에 다시 좌우 대결, 친일과 또 항일의 대결, 네네. 민족과 반민족 대결, 그리고 전쟁. 그 다음에 반공과 뭐 공산. 이러면서 결국 또 우린 또 다른 쇠사슬에 또 얽매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저 나온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들이 저 해방 공간에서 과연 몇몇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하면 좀 비극적이다는 거죠. 요 뒷얘기도 사실 있으면 있을 법하기도 한데 그런 건 안 쓰였죠? 저분이 토지를 가지고 썼잖아요. 근대사 이제 일제 강점기 끝나고 이제 현대사를 한번 써보겠다고 나비야 청산가자라는 소설을 기획했는데 네. 한 400매 쓰고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렸어요.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이것들은. 네네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몫으로 맡긴다. 이렇게 된 거죠. 맨 처음에 추석을 그러니까 한가위를 네, 얘기할 때 마음이 아렸던 것처럼 네, 네, 이 마지막도 사실 만세다 만세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인데 네. 그 이 마지막을 그리는 우리 마음 속에도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조금은 마음이 좀 짠하네요. 서희를 바라. 그래서 이제 사부호부를 보시면 지리산에 이제 그 학병이나 징병을 거부하고 이제 온 청년들이 여러 가지 그 청년들과 그 청년들 도와준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리산을 작가가 이제 그 20년이 지나서 지리산에 가서 연설하면서 자기가 확 느끼는 네네. 어땠잖아요. 지리산은 비극과 순환의 현장이다 이거죠. 근데 그 지리산의 앞에 펼치는 악양평야는 풍요와 그 풍요를 약속하는 마치 유토피아와 같았다는 거예요. 가을철에 딱 그 황금빛 나락 이거할 때 그 금들이 그냥 물결 치지 않습니까? 금들이. 그러니까 지리산에서는 사람이 죽었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사람 참 박미경 작가 재미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 그 지리산의 모습은 고난의 역정을 밟고 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고 저 황금빛 악양평야는 이상향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갈망을 보여준다는 거죠. 참 그 지리산과 악양평야, 이상향과 현실. 그러면서 사람은 끊임없이 간다는 거죠. 네. 우리 그냥 같이 옵시다. 아니 난 참기 어렵다 정말. 어떤 포인트죠? 지리산은 현실, 밟고 사는 삶. 평야는 그러네요. 뭐야? 이상을 꿈. 지선 씨까지 지선 씨는 아직 여기 못 들어온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정관님과 함께 갑니다. 함께 가세요. 저는 정박님의 아니, 뭘요? 그게 슬픈 거지. 정프로님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산이라는 게 보통 우리 이상향으로 치고, 그죠? 심상구곡에가 살고 싶다 하고, 평야라는 것은 삶의 현장인데, 사실 현실 역사에서는 평야가 바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이상향이고, 오히려 그 이상향이 돼주는 산이 바로 우리의 그 아픈 현실을 담아주는 공간이 되니까, 그런 가치 전도가 계속 이어지는 게 역사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이지선 씨. 네? 아직도 감이 안 오죠? 감 가고 있는데 왜요? 이건 대박이에요. 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더 나이를 먹으면 그때나마 이해할 더 거예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자, 이런 우리 코로 울지 정박님의 말고 닦으세요. 지금 코로 울고 계시니까 빨리 닦으세요. 정박님의 네. 이런 감동 이걸 네. 직접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요. 맞습니다. 9월 18일 오후 2시 익산에 있는 1kg 커피 본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kg 커피 본사는요. 1kg 커피 앱을 여시거나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회사 주소가 밑에 있습니다. 예, 익산에 있고요. 거기 일요일 오후 2시까지 찾아오시면 저희 한 1시쯤 오시면 좋겠다. 그죠? 네.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그리고 사실 2시부터 이 카메라가 우리 정박님의 이런 감정 못 아니, 담아내잖아요. 못 담아내죠. 정박님의 이 광고적인 천재적인 센스 못 담아내거든요. 못 담아내잖아요. 현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1kg 커피 꼭 한번 와서 드셔보시고요. 그것도 네. 한번 말로는 잘 전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한번 직접 거기서 만들어지는 1kg 커피 드셔보시고 좋습니다. 네. 훨씬 더 맛있으면 어쩌죠? 감동도 같이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토지 네. 뭐 짧게 오늘은 네. 그 인물 중심으로 맞습니다. 한번 저희가 정리는 해봤습니다만 뭐 큰 내용의 줄거리는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고요. 20권 되는 책은 아마 또 직접 그 한자 한자 감동 또 느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토지는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를 좀 네, 할까요? 네, 네. 마무리하면서 혹시 어울리는 노래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리쌍의 변해가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변해가네. 네. 네, 그 노래. 네. 혹시 우리 정박님은 아, 추천해 주실 노래 있을까요? 저는 보니까 드는 느낌이 그 비틀스의 Across the Universe.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아니 뭐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 아낙사고라스라고 아주 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사람들이 그럼 태어나는 게 좋냐 안 태어나는 게 좋냐 왜 꼭 태어나야 되냐 하라고 물으니까 아낙사고라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과 거기에 있는 것들 별, 달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좋다. 우리는 결국 이 우주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우주와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도 생명은 생명으로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좀 비틀스하고 많이 참 얘기하고 인생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면 그 노래 들읍시다. 그럽시다. 네. 네. 다른 노래 뭐 됐습니다. 다 의미가 없네요. 네. 자, 그 노래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 혹은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